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특강은 경제론 필수 테마 특강이고, 경제론 완전 정보, 이제 경제론 고민거리가 아니다라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오늘 특강을 준비했고, 아마 이제 오늘 목표는 이렇게 돼야 돼요. 3월 달부터 전국 모의고사가 있을 거예요. 전국 모의고사에 아마 이제 뒷부분에 간평이나 개발관리론 7단원, 8단원 안 배웠으니까 그 부분은 좀 뭐 찍든지 좀 전에 이제 공부했던 문제라면 적당히 맞추면 되는데, 점수가 60점이 나오는 게 목표는 아니지만 사실 출생 같은 경우는 제2는 60점 무조건 넘게 목표를 잡아야 되고, 어쨌거나 중요한 단기적인 목표는 경제론에 있는 문제가 6문제 출제될 거예요. 여기서 내가 5문제 이상은 무조건 맞추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3월 모의고사를 대비하는 과정이고, 그 경제론만 잘 마무리하면 앞으로 이제 학계론 공부하는 게 굉장히 수월할 거예요. 그리고 모의고사 볼 때 합격 점수 이상이 계속 나올 거니까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 거고, 그 처음에 기초를 단단히 다져놓는 시간이 경제론을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필수 테마 특강 경제론이고, 오늘 배울 테마가 총 7가지 유형이 있어요. 출제 유형이요. 총 1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7가지 유형의 출제 유형이 있는데, 1번부터 5번까지 유형이 무조건 매년 4문제씩 나와요. 4문제. 보니까 31회부터 35회까지 6문제, 5문제씩 이렇게 나왔죠. 이때 6문제 나올 때는 여기에서 5문제. 그러니까 출제 유형마다 한 문제씩 나왔고, 여기에 경기 변동과 거미집 이론에서 여기서 한 문제 나오면 이게 안 나오고, 이게 나오면 이게 안 나오고, 한 문제가 나올까 안 나올까 이건 가리면고, 이 5번까지 유형에서 4문제, 5문제 이상이 나오는 거고,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이걸 잘 정리해 나갈 거고, 그래서 3월 모의고사에 내가 6문제 나오면 5문제 이상 무조건 맞추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시간을 투자했고 돈도 투자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서 집에 가서 따로 공부하겠다는 생각 하지 마시고, 수업에 오셨으니까 수업에 집중해서 열심히 수업 듣고, 수업 들으면서 바로 문제도 풀어보면서 이해하려고 하고 암기하려고 노력하시고, 쉬는 시간도 가능한 공부예요. 그래서 오늘 딱 공부 끝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효율적으로 학습이 될 거고, 남은 시간에는 집에 가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자, 보죠. 첫 번째, 출제형 1번의 수요와 공급 보죠. 자, 수요 공급을 경제활동이라 그래요. 경제활동. 경제활동이다 보니까 이걸 경제론이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경제론에서는 경제활동인 수요 공급을 배우고, 이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을 뭐라고 하냐면 시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다음이 이제 시장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시장에 문제가 있으면 정부가 나서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겠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을 정책이라 그래요. 정책론이고, 그럼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은 투자를 잘해서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죠. 그래서 투자를 잘해서 수익을 잘 남기기 위한 투자 분석이나 투자 분석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개념들을 배우는 것이 투자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수요와 공급의 원리 한번 보죠. 자, 첫 번째 외워야 될 거, 유량과 저량, 이건 외워야 돼요. 보너스로 나오는 거니까. 우리 기출 문제에서 국가자격시험에서 나온 저량은 이것뿐이에요. 유량은 이것 말고도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저량은 이것만 나오니까 무조건 암기해야죠. 자, 저량은 시점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은 현재. 현재라는 말이 나오면, 현재라는 말은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저량에 해당되는 것이 암기할 때 제자가 보통부인 이렇게 외워놔야 돼요. 제자가 보통부인. 이때 제는 재고와 재산까지 기억해놔야 돼요. 34회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재산이라고 처음으로 재고가 나왔으니까 재고, 재산, 자산, 자본, 가격, 가치, 보급률, 통화량, 부채, 인구수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했을 때 가격, 가치라고 나오면 예전에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가격 대신에 지가 이렇게 나왔어요. 지가가 뭐예요? 토지의 가격이죠. 지가도 가격이니까 저량 개념이에요. 자, 또는 감정평가액 이렇게 나왔다고 보죠. 감정평가액. 이 가액이 뭐예요? 가격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도 가격을 얘기한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제자가 보통부인 외워놔야 되고. 자, 시점에서 측정하는 거 저량. 자, 그리고 기간을 측정해서 얼마 동안 이렇게 나오면 1년 동안 또는 한 달 동안 기간 나오면 이건 유량 개념이고, 자, 유량은 대표적으로 수요 공급 일어나면 거래량, 수입 지출 합쳐서 수지,
이렇게 얘기할 때 수입은 우리가 이제 중요한 수입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필요한 사람에게 임대 내주고 받는 수입이 있죠. 뭐예요? 임대료죠. 임대료 수입을 뭐라고 하냐면 지대라고 해요. 지대. 토지의 임대료, 지대. 이건 수입이죠. 우리가 뭐 연봉 이것도 수입이고 연봉, 월급, 지대 이런 건 다 수입이니까 기간과 관련돼야 되고 지출 얘기했을 때 가장 중요한 지출이 우리가 돈을 빌렸어 은행에서. 그럼 빌린 대가로 줘야 되는 게 뭐예요? 이자죠. 그러니까 빌린 사람을 차입자라 그래요. 차입자 입장에서 돈 빌렸을 때 지출로 줘야 되는 거 이자가 대표적인 지출이에요. 이것들은 다 얼마 기간과 관련돼 있는 일정 기간 관련돼 있는 유량 개념이고 자 여기서 하나 주의할 거 아직 우리 시험 문제는 최근에 나오진 않았지만 출제자가 이 문제를 진짜 어렵게 내겠다라고 했을 때 이걸 집어넣을 거예요. 저량에 변하는 값이 붙어져 있으면 이건 유량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가치는 저량인데 상승분 이렇게 붙어져 있으면 가치 상승분은 유량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현재 A 부동산의 가치가 5억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가치를 얘기하니까 이건 저량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라는 시점과 올려야 돼요. 현재 부동산 가치가 5억이다. 자, 이 말은 맞는데 만약에 1년 동안 부동산 가치가 5억이다. 이 말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1년 동안 부동산 가치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으니까 1년 동안 5억이 일정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간이 나오면 유량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1년 동안 A의 가치 상승분이 1억이다 이렇게 나오면 저량의 변하는 개념과 연결되면 기간과 올려야 돼요. 얘는 기간과 어울리는 개념은 아니고 가치가 상승분 변하는 개념이 나왔다라면 이건 기간과 연결돼야 돼요. 1년 동안 가치가 오른 만큼이 1억이다. 그래서 저량이 변하는 개념과 붙어져 있으면 이건 유량이 된다. 이거 외워놓고 있어야 돼요. 또는 인구는 저량인데 인구 변동분이라고 나오면 유량인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면 현재 인구수가 10만이다. 이건 맞죠? 인구수가 10만이다. 근데 1년 동안 인구 변동분이 1억이다. 아니 1만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1년 동안 인구 변동분, 저량이 변하는 개념 나오면 기간과 관련되니까 유량 개념이어야 돼요. 자, 그래서 1년 동안과 연결된 건 저량 변동분 이렇게 저량이 변하는 값과 붙어져 있으면 이건 유량으로 바뀐다. 이거 하나 주의해놔야 돼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암기해야 될 건 제자가 보통부인 나오면 얘는 저량이고 이건 반드시 외워놔야 되고 이때 하나 주의해야 될 건 저량인데 붙어져 있는 개념이 변하는 값이 붙어져 있으면 이건 뭘로 바뀐다? 유량으로 바뀐다. 이렇게 하나 기억해놔야 돼요. 자, 그래서 암기해가지고 이거 끝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전통적으로 1번 문제, 경제론 1번 문제 나오는 것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여기서부터 좀 이해가 필요한데 자, 이 변화라는 개념은 뭐냐면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면 원인부터 결과까지의 이 변화 과정을 뭐라고 할 거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경제론이 중요한 건 양이 중요해요. 가격과 양이 있을 때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무조건 양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양이 어떤 재화의 양이 변할 거냐가 우리가 관심 있는 거예요. 만약에 A의 수요량이 변한다라고 했을 때 얘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변하게 됐을 거예요. 이 원인이 A의 가격에 의해서 A 양이 변했다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걸 무슨 변화라고 할 거냐라고 할 때 이걸 수요량의 변화. 재화는 뭐예요? A죠. 이때 A를 양과 관련된 이 A를 뭐라고 하냐면 해당 재화, 관심 있는 그 재화예요. 여기 있는 A의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과 관련되어 있는 이 재화를 해당 재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도 A 가격에 의해서 A 양이 변했으니까 이걸 해당 재화의 가격이라고 하고 이 수요량의 변화를 뭐라고 하냐면 A 재화 수요량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재화의 가격에 의해서 그 재화의 양이 변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전체 변화 과정을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고 원인은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 해당 재화의 가격, 그 재화의 가격밖에 없고 자, 이때 수요량의 변화가 나타나면 변화 모습이 곡선 위에서
수요 곡선은 이렇게 생겼을 건데 얘가 P 가격, 가로가 Q 양. 이건 무조건 외워놔야 돼요. 오른쪽이 내려가 있는 곡선, 우하향하는 곡선을 수요 곡선이라고 하고 이 수요 곡선은 수요 법칙을 곡선으로 나타낸 거고 이걸 기호로 D라고 얘기해요. 자, 이럴 때 수요 곡선 위에서 여기 있는 점이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것을 수요량의 변화라 그래요. 자, 좀 더 이해하려면 여기서 만약에 이게 A 수요량이 변한다라고 한다면 자, 이건 해당 재화가 뭐예요? A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A의 양이 변하는 걸 보려고 했으니까 A가 해당 재화인데 이 원인이 A 가격, A의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A 양이 변하게 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수요의 변화. 뭐의 수요의 변화? A의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재화는 해당 재화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거의 양이 변하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A의 양이 변한다면 A의 수요량의 변화, A의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할 건데 원인이 A의 가격에 의해서 변하면 A 수요량의 변화, A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변하면 A 수요의 변화. 즉 A 수요량이 A 가격 말고도 인구가 변하거나 대출 금리가 변하거나 금융 규제가 변하거나 소득이 변해도 변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거에 의해서 변하게 될 때의 과정을 A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해요. 기본적으로 이건 알고 있어야지.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을 많이 받기가 어렵겠네. LTV DTI가 상향되면 대출금이 어때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대출금이 많아질 때 LTV DTI가 상향된다라고 얘기하고 이때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여기 보니까 가격이 아니라 가격 변화가 아니라 가격 예상 기대라고 했어요. 이건 가격이 변한 게 아니라 소비자의 심리, 마음 상태가 변한 거예요. 가격 올라갈 것 같네, 내려갈 것 같네, 올라갈 걸 기대하네 라는 마음 상태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수요의 변화 요인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 다른 재화 가격 변화. 얘가 지금 해당 재화가 A인데 A 가격이 아닌 이외의 요인인데 만약에 여기에 B 가격이 변해서 A의 수요량이 변했다. 이건 당연히 A 수요의 변화라고 해야 돼요. B 재화가 있고 A 재화가 있는데 우리가 해당 재화라고 하는 건 이거 양이 변할 때 이 양과 관련된 재화를 해당 재화. 그럼 이 B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재화가 되는 거예요. 다른 재화 가격도 A의 양을 변화시킬 수도 있죠. 그냥은 아니야. 관련이 있을 때만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경제론에서 두 재화가 뭔가 관련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딱 두 개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대체재냐 보완재냐. 두 재화의 관계가 즉 B와 A는 뭔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B 가격이 변했을 때 A의 양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이제 이게 대체재 관계냐 보완재 관계냐를 따질 거예요. 이건 모르면 경제론의 한 문제는 무조건 날아가는 거예요. 이때 다른 재화는 그냥 다른 재화가 아니라 A가 아닌 재화인데 A와 관련이 있는 다른 재화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겠네요. 뭐와 뭐? 대체재, 보완재. 이 다른 재화는 대체재 아니면 보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요의 변화가 나타나면 곡선이 이동하는데 어떤 곡선이 움직이는 거예요? A의 곡선이 이동하는 거예요. 해당 재화는 누구니까? A니까. 그래서 A의 곡선 자체가 우측이냐 좌측이냐 이렇게 이동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수요 곡선이 있었을 때 얘가 우측으로 가거나 좌측으로 가거나 근데 가로값은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측 가면 양이 증가되는 걸 얘기하고 이걸 수요의 증가, 줄여서 수요 증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왼쪽 가면 수요의 감소, 줄여서 수요 감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절대로 빠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걸 줄여서 수요의 변화를 수요 변화 이렇게 얘기하지만 얘는 수요량의 변화라는 걸 무조건 써줘야 돼. 자, 그래서 다시 결론을 얘기하자면 우리가 A라는 재화의 수요량이 변할 때 한번 정리하면 자, A의 수요량이 변한다고 해보죠. A의 수요량의 변화가 나타났어. 자, 그런데 A 수량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여러 개가 있을 건데 자, 이때 A의 양이 어떻게 변하냐라는 것을 알고 싶어. 그러면 A를 뭐라고 하냐면 해당 재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당 재화.
자, A 양이 변하는데 A의 가격에 의해서 A 양이 변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할 거냐? 무슨 변화라고 할 거냐라고 얘기할 때 이걸 뭐라고 한다? 수요량의 변화라고 해요. 재화는 뭐? A의 수요량의 변화라고 얘기하고 A 수요 곡선 위에서 이 점이 곡선 상에서 왔다 갔다 이동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거고 자, 이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A 가격에 의해서 A 양이 변할 때 이때는 무조건 얘가 오를 때 얘가 줄어든다라는 법칙이 있어요. 이 법칙을 뭐라고 하냐면 수요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재화의 가격에 의해서 양이 어떻게 변하게 될까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수요 법칙이고 수요 법칙은 가격이 비쌀 때 산다 안 산다? 안 산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수요 법칙은 이렇게만 가야지 반대로 갈 수는 없어요. 수요 법칙은 무조건 원인이 그 재화의 가격에 의해서 그 재화의 양이 변할 때 비싸면 안 산다. 반비례로 움직이는 것을 이걸 수요 법칙이라 그래요. 이건 법칙이니까 모든 재화에 예외 없이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재화가 가격이 변했다라고 나오면 그 재화의 수량은 무조건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A가 비싸졌다. A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B가 싸졌다. B는 산다. C가 비싸지면 C는 안 산다. 그러니까 재화의 가격만 나오면 무조건 양이 어떻게 변한다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걸 수요 법칙이라 그래요. 가격부터 출발해서 양으로 끝날 때만 해당되는 거고 자 그런데 A의 수요량이 또 변할 수 있는데 A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변할 수 있죠. 자, 예를 들면 만약에 소득이 변해서 A 수량이 변할 수 있을 거예요. 소득이 증가하면 수량이 증가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를 뭐라고 할 거냐라고 할 때 이 원인이 A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변했으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수요의 변화라고 해요. 수요의 변화. 해당 재화는 뭐? A예요. 양이 변할 때 어떤 재화 양이 변하냐라고 할 때 이걸 A의 수요의 변화라고 하고 그러면 A의 수요 곡선이 이 A의 수요 곡선이 얘가 움직일 건데 증가하면 우측으로 갈 거고 감소하면 좌측으로 갈 거예요. 우측 가면 수요의 증가, 좌측 가면 수요의 감소라고 나올 건데 소득이 증가해서 만약에 A 수량이 증가했다면 우측으로 가는 수요의 증가라고 나오겠죠. 자, 이때 이제 중요한 건 다른 재화 중요해요. 만약에 B 가격이 변해서 A의 수요량이 변했다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재화가 두 개가 나왔어요. 두 개. B도 있고 A도 있고 우리가 관심 있는 재화 해당 재화는 뭐예요? A예요. 양이 어떤 재화의 양이 변하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A고 이 원인이 A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변했죠. 뭐라고 한다? A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B를 뭐라고 하냐면 다른 재화라고 얘기해요. 다른 재화. 근데 그냥 다른 재화가 아니지. 관련이 있어야 되겠죠. 관련이 있는 다른 재화예요. 그럼 정확히 따지면 대체재 아니면 보완재이겠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B라는 재화를 대체재라고 하거나 또는 보완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자 만약에 또 여기에서 주의할 건 A의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기대했더니 A의 수요량이 변했대요. 그러면 A가 중요한 거니까 A에 뭐라고 얘기할 건데 여기에 보니까 A 가격이 변한 게 아니라 기대하고 있어요. 마음이 변한 거예요. 마음 상태가. 그럼 이건 뭐라고 한다? A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해야 돼요. 자 그러면 결론은 우리가 해당 재화는 어떤 양이 변할까? 이 양이 변하는 재화를 뭐라고 하냐면 해당 재화라고 얘기하고 이때 원인이 그 재화 해당 재화 가격에 의해서 변하면 수요량의 변화 이게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변하면 수요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가 나타나면 곡선 위에서 점이 이동하고 수요의 변화가 나타나면 곡선 자체가 좌측 우측 이동하더라라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이거 구분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해당 재화만 딱 구분하고 그 재화의 가격이냐 다른 요인이냐 이 두 개로 구분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기본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자 두 재화의 관계 이건 무조건 완벽하게 정리해야 돼요.
자, 두 재와의 관계가 있다. 관계가 있을 때 어떤 관계가 있냐? 대체제 아니면 보완제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대체제라고 나왔어요. 대체한대. 대체한다는 말은 이것 대신에 이걸 산다는 얘기죠. 이것 대신에 이걸 산다는 의미가 뭐야? A, B가 있다라면 A를 안 사고 B를 산다. 안 사고 대신 사는 걸 대체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살 때 사는 재와의 관계를 대체제라 그래요. 만약에 A의 수량이 줄었대요. A 안 살 때 B의 수요가 증가했대. 자, 그러면 얘 안 살 때 얘를 샀다는 얘기는 A 대신에 B로 뭐 했다? 대체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에 있을 때 이걸 뭐라고 한다? 대체제 관계다라고 얘기해요. A와 B는 대체제 관계다. 자, 보완제라는 건 서로 도와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그러면 얘 있으면 얘도 있어야 돼. 얘 없으면 얘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C를 살 때 D도 샀다라는 얘기는 살 때 샀다라는 건 얘 있으면 얘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C와 D는 무슨 관계? 보완제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대체제, 보완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대체제라는 건 비슷해서 얘 안 사는 대신에 다른 걸, 비슷한 다른 걸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재와의 관계를 대체제, 서로 도와주는 관계를 보완제라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안 살 때 사거나 살 때 안 샀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대체제, 살 때 사거나 안 살 때 안 사면 보완제. 이건 그냥 생각 없이 외우는 게 아니라 당연한 얘기예요. 대체했다라는 말은 안 살 때 산 거지 하나 안 살 때 다른 거 샀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안 살 때 샀다, 살 때 샀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가격부터 출발해요. 자, 그러면 문제가 가격부터 나왔을 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 가격만 나오면 산다 안 산다를 법칙으로 결정할 수가 있어요. 무슨 법칙? 수요 법칙이에요. 이게 법칙이라고 나왔어. 수요 법칙. 법칙은 모든 재화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 가격이 비싸졌대요. 이때 B의 수요가 증가했대 라고 나왔다라면 얘를 살 거냐 안 살 거냐를 결정하기면 돼요. 무슨 법칙? 수요 법칙. A가 비싸졌으니까 A 산다 안 산다? 안 산다요. 안 산다. A의 수량이 줄어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와 얘는 같은 얘기예요. 무조건 수요 법칙을 적용할 수 있으니까. 그럼 결론은 A 안 살 때 샀으니까 A, B는 무슨 관계? 대체제. 자, C의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수요 법칙을 써서 C를 살 거냐 안 살 거냐를 바로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경제론에서는 가격만 나오면 산다 안 산다를 결정할 수 있어. 물론 판다 안 판다도 결정할 수 있죠. 공급 법칙이 있어요. 비싸면 판다. 가격 비싸지면 공급량이 증가한다. 싸면 안 판다. 이건 공급 법칙이고 수요 법칙이면 비싸면 안 산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니까 우리가 수요에 대한 얘기니까 얘가 싸졌어. 그럼 C를 산다 안 산다? 산다. C의 수요량은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살 때 샀으니까 이건 무슨 관계? 보완제 관계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경제론의 문제에서 두 재와의 관계, 대체제, 보완제는 이걸로 모두 다 풀려요. 모두 다. 살 때 안 사면 대체제, 살 때 사면 보완제. 대체한다는 개념만 알면 돼요. 안 사고 대신 산다. 이걸로 사는 게 대체. 보완은 도와주는 거니까 살 때 있어야지 살 때 산다 라는 개념이에요. 자, 이 세 가지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첫 번째 출제 유형 문제 한번 다 풀어보죠. 자, 우리가 처음 연습할 건 핵심 키워드 지문인데 이거냐 저거냐 간단히 한번 우리 이런 단어들이 중요하니까 이런 단어를 체크해 가면서 보죠. 일단 수요는 실제로 산 게 아니라 하려고 하는 사전적 개념이에요. 실제로 구매한 게 아니라 구매하려고 하는을 얘기한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정의.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판 게 아니라 팔려고 하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실제 구매한 양이 아니라 구매하고자 하는 사전적 개념이에요. 아직 이를 버리지 않고 이를 버리기 전의 개념이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사전적 개념이라고 한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은 사전적 개념이다. 하려고 하는 이라고 나와야 돼요. 자, 두 번째,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라고 나왔어요. 자,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할 때 무조건 법칙이 있어요. 관계가. 이때 커질 때 커지면 비례관계, 커질 때 작아지면 반비례관계라고 해요. 어떤 관계냐라고 할 때 비싸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무슨 법칙?
수요 법칙이에요. 그래서 수요 법칙은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를 얘기하는 관계식을 수요 법칙이라 그래요. 비싸면 안 산다. 당연히 재화는 말이 없어도 같은 재화예요. A라면 A를 얘기하는 거고, 이 수요 법칙을 곡선으로 나타낸 것을 수요 곡선이라고 하고, 수요 곡선은 오른쪽이 내려가 있는 모양이어야 돼요. 그래프 잠깐 보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세로축은 P, 이건 경제론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은 이렇게 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가격을 얘기하고, 가로축은 양을 얘기해요. 가격과 양 중에 뭐가 중요하다? 얘가 중요해요. 얘가 양이 중요하다. 자, 그럼 그래프에서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건 가격이 상승하러 가는 거고, 오른쪽 왼쪽 가는 건 양이 증가 감소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수요 법칙은 비싸면 안 산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점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보는 거예요. 자, 비싸면 안 산다 가야 돼. 비싸면 올라가야 돼, 내려가야 돼? 올라가야 돼요. 비싸면 가격 상승해야지. 안 산다는 왼쪽 가야 돼, 오른쪽 가야 돼? 왼쪽 가야 돼. 안 산다. 올라가면 가격 커지는 거, 오른쪽 가면 양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점이 여기로 가야 돼요. 점을 연결한 걸 뭐라고 한다? 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수요 곡선은 오른쪽이 내려가 있는, 당연히 우하향하는 오른쪽이 내려간 모양의 곡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오른쪽이 내려갔냐라고 얘기한다면 가격과 양은 무슨 관계니까? 반비례 관계니까요. 그래서 이 가격과 양이, 즉 가격이 비싸지면 안 산다, 양이 감소한다, 이 반비례 관계를 곡선으로 나타내면 무조건 오른쪽이 내려가 있는 모양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가격과 양이 반비례 관계인 수요 법칙을 선으로 표현한 것을 뭐라고 한다? 수요 곡선. 이 수요라는 걸 기호로 뭐라고 한다? 디맨드라고 얘기해요. 이건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공급 법칙은 뭘까요? 비싸면 판다. 이때 수요 법칙을 얘기할 때는 얘는 수요량을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내가 공급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할 때 PQ라고 할 때 이게 공급에 대한 얘기라면 이 양은 공급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공급 법칙은 비싸면 판다가 돼야 돼. 자, 여기 있는 점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공급 법칙을 딱 집어넣었을 때 비싸면 판다예요. 자, 비싸면 올라가야지. 판다면 어느 쪽 가야 돼요? 우측으로 가야 돼요. 파는 양이 증가할 거니까. 그럼 여기 있는 점이 여기로 가야 돼. 그럼 두 점을 연결한 걸 뭐라고 한다? 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급 곡선이라 그래요. 공급 곡선은 공급 법칙, 즉 가격에 따라서 양을 얘기할 때, 자, 그러면 여기도 양이고 여기도 양이니까 헷갈리잖아. 어떤 건 수요량이고 어떤 건 공급량이야 라고 얘기할 때 QD라고 쓰면 수요량을 얘기하는 거고, 공급을 얘기할 때 기호로 S라고 얘기해요. 서플라이. QS라고 하면 공급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가격에 따라서 양은 비싸면 판다, 공급량이 증가한다. 비례관계고, 비례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은 무조건 오른쪽이 올라가 있는 우상향하는 모양이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상향하는 모양.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자, 가격에 따라서 양, 수요량을 얘기할 때 수요 법칙 비싸면 안 산다. 반비례 관계니까 무슨 모양? 우하향하는 모양을 나타내고, 가격에 따라서 공급량은 이건 무슨 법칙? 공급 법칙. 비싸면 판다. 이건 비례 관계니까 공급 곡선은 오른쪽이 올라가 있는 모양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야죠.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수요를 얘기할 때는 D라고 얘기하고 공급은 S라고 얘기한다. 이런 기호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 보죠. 절량은 시점에서 측정하는 양이죠. 그래서 기간이 아니라 시점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변수이고 양이고, 유량은 기간을 잡고 측정하는 것을 우리가 유량이라고 한다. 이때 절량에가 뭐가 있다? 제자가 보통 부인, 이렇게 외워놔야 돼요. 자, 4번에 보니까 시장 수요 곡선이라는 게 있는데, 자, 각 가격 수준에서 개인의 양을 합한, 여기다 별표. 자, 가격을 합쳤어요, 양을 합쳤어요? 양을 합친 거, 양을 합한 것으로, 자, 개별 수요 곡선을 어떤 합계로 나타나냐라고 할 때, 자, 우리가 수요 곡선을 그리거나 공급 곡선을 그릴 때 세로축은 뭐예요? 가격을 얘기하고 가로축은 양을 얘기하죠. 양을 합한 거니까 이건 수평적으로 합한 거예요? 수직적으로 합한 거예요?
수평적으로 합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수직적 합이 아니라 수평적 합계로, 이게 시험 문제 답으로 나왔으니까 최근에 양을 합한 거니까 수평적 합이에요. 자, 그러면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보다 합하면 양을 합했대. 가로로 늘어나야 돼. 가로로 늘어나야 돼. 이런 녀석이 있는데 얘를 가로로 늘리면 이 곡선이 이렇게 완만해지는 녀석이에요. 양을 합했으니까 가로로 늘어나야 돼. 가로로 늘어나면 완만해지겠죠. 곡선이 완만해지는 거야. 가파른 게 아니라 시장 수요 곡선이 되면 개별을 양을 합해서 수평적으로 합해서 가로가 늘어나니까 더 누워진 완만한 모양이 돼요. 이때 이제 알고 있어야지. 세워지면 비탄력이에요. 비 내린다. 누워지면 탄력적이에요. 그러면 개별 수요 곡선을 합해서 시장의 수요 곡선을 바뀌면 탄력적으로 바뀌어요? 비탄력으로 바뀌어요? 탄력적으로 바뀐다고 해야 돼요. 완만한 형태가 됐다라는 건 탄력적으로 바뀌었다를 얘기한다. 자,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자, 개별을 각각 합쳐서 이따가 나중에 계산 문제로 풀어보긴 할 건데, 자, 이런 거예요. 잠깐 얘기하면 여기에 A 거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다. B 거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합했다. 자, 그러면 A와 B가 있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건 각각 한 사람의 개별 수요 곡선이라고 하고, 여러 사람이 합쳐진 걸 뭐라고 한다? 시장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데, 자, 얘를 합치면 이거나 이것보다 더 뭐 해야 된다? 완만해져야 돼요. 자, 이때 합칠 때 양을 합한 거예요. 양을 합했으니까 수평을 합친 거죠. 가로로 합친 거야. 그래서 이 합을 수평적 합이라고 하고, 양을 합한 거예요. 양의 합을 얘기하고, 가로로 늘어나니까 완만해졌어. 이 완만해지는 걸 탄력성이 뭐해졌다? 커졌다. 탄력적으로 바뀌어진다 라고 해석해야 돼요. 아직 안 나왔지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개별을 합칠 때 우리 시험은 여기까지만 나왔어. 수평적 합이다. 그리고 이걸 나중에 계산 문제로 어떻게 풀 거냐라는 문제는 나왔지만 얘가 탄력성과 관련지어서 어떻게 변할 거냐는 건 아직 안 나왔어. 완만해지고 탄력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가로로 늘렸으니까 완만해지는 거야. 가로로 합했으니까. 자, 5번에 보니까, 자, 해당 재화의 가격에 의해서 뭔가 변했대. 해당 재화 원인이 가격이죠. 그럼 뭐라고 한다? 수요량의 변화. 여기 보니까 해당 재화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 변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 수요량의 변화가 나타나면 곡선 위에서 움직이고, 수요의 변화가 나타나면 곡선이 움직인다. 이렇게 나왔고, 자, 곡선 자체가 이동했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이건 수요의 변화. 곡선 상에, 곡선 위에서 점이 이동했다. 꼭 점이라는 말은 들어가는 건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곡선 위에서 이동했다 이런 말 나와도 돼.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 건 뭐라고 한다?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 자, 8번 보죠. A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이라고 나왔어요. A 재화 가격이 올라가면 A 수량은 무조건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비싸면 안 산다. A 수량은 뭐 한다? 감소한다. 자, A가 비싸지면 A는 안 살 거예요. 이때 재화를 잘 봐야 돼. A 재화고 여기 A 재화예요. 같은 재화니까 수요 법칙을 써서 비싸면 안 산다. 자, 그런데 A를 안 살 때 동시에 B 재화의 수요가 증가되었대요. 야, A 안 살 때 왜 B가 증가되었어? 라고 얘기한다면 두 재화가 관련이 있으니까 그러겠지. A 안 살 때 B를 샀다는 건 A 대신 B를 대체했다는 얘기지 라는 거죠. 그럼 A, B는 관련이 있다는 거죠. 무슨 관련? 대체제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재화를 뭐라고 한다? 대체제라고 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9번에 보니까 A의 가격이 올랐대요. A 가격이 올랐고 여기는 B의 수요가 어떻게 변할 거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추적해보면 재화가 두 개가 나왔어요. A가 나왔고 B가 나왔죠. 해당 재화는 B고 A는 다른 재화네. 근데 이미 결론이 나왔어. 이 보완제라고 나왔죠. 그럼 A와 B는 보완제 관계라는 얘기지. 자, 그럼 이제 해석하려면 보완제라는 건 살 때 사거나 안 살 때 안 사는 재화인데 A가 가격으로 나왔어요. 그럼 이걸 양으로 바꿔줘야지. 무슨 법칙? 수요 법칙. A가 비싸졌으니까 A를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비싸면 안 산다.
자, A를 안 산대요. 근데 보완제래. 그럼 얘 안 살 때 얘도 안 사야 되겠네. 그럼 B도 안 산다라고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과정을 자, 해당 재화는 A예요, B예요? 이게 중요해. A야, B야? B가 얘가 해당 재화예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할 거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무슨 변화라고 할 거냐라고 하면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량의 변화라고 해야 돼요. 수요의 변화라고 해야 돼요. 죄송해. 헛소리가 나온 거야. 자, 해당 재화는 뭐예요? B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비수요의 변화라고 해야 돼요. 수요의 변화. 자, B가 해당 재화죠. 그러면 이 수요의 변화가 일어나면 곡선이 이동해야 되겠죠. 누구 곡선이? B의 곡선이 움직여야 될 거야. 근데 얘가 줄었대. 그럼 B의 곡선은 어느 쪽 가야 돼요? 좌측으로. 그래서 B의 수요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한다 라고 나와야 돼요. 우리 시험 문제 곡선 이동할 때 좌측 가는 거, 우측 가는 것을 우상향으로 이동한다 또는 좌하향으로 이동한다 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곡선이 이동할 때는 상이다 하다 이거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측이냐 좌측이냐 이것만 구분해도 괜찮아요. 곡선이 움직일 때는 상하 이런 거 구분하지 말고 좌측 우측 이것만 따지면 무조건 풀리고, 이렇게 표현하는 건 원리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좀 틀린 표현인데 우리 시험은 계속 이렇게 출제되고 있어요. 자, 10번 11번 12번 보죠. 얘 보니까 원인이 다 해당 재와 가격과는 관련이 없어. 자, 그러면 이건 다 뭐라고 한다? 수요의 변화라고 해야 되겠네요. 곡선 이동해야죠. 자, 이때 첫 번째 주의할 건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예상의 별표 쳐놔야 돼. 예상. 자, 이건 마음이 변한 거죠. 수요의 변화예요. 곡선 이동하겠지.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되고 있어. 산다 안 산다? 현재 산다 안 산다? 산다.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니까 살려고 하겠지. 그래서 얘가 수요가 증가하니까 곡선은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이자율이 하락했대요. 대출금리가 하락했대. 그럼 대출받기 쉽겠지. 그러면 수요가 뭐 한다? 증가한다. 우측으로 이동한다. LTV DTI가 상승됐대요. 그럼 대출금이 뭐 한다? 많아진다. 대출금이 많아지면 수요가 증가하겠네요. 그럼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한다. 지금 체크하면서 이 오늘 시간 완벽하게 정리하고, 만약에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잘 별표 체크해놓고 쉬는 시간 확인하거나 특강 끝나면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 받아준다고 했으니까 남아서 질문하면 다 일일이 설명해 드릴게요. 자, 기출지문 보죠. 이제 시험에 나왔던 기출지문들 확인해 보면, 자, 가격이 상승하면 이라고 나왔는데 공급량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공급법칙을 써야죠.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관계는 수요법칙, 공급량이 변하는 관계는 공급법칙이니까 비싸면 공급법칙은 판다라고 나와야 돼요. 얘가 감소가 아니라 증가한다. 수요량이라고 나오면 비싸면 안 산다, 수요량은 감소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 질문은 수요법칙과 공급법칙을 제대로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한 거고, 자, 수요량은 실제로 구매한 거에 구매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매하려고 하는 사전적 개념이라고 나와야 되고, 자, 유량은 일정 시점이 아니라 일정 기간에서 측정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자, 유량은 일정 기간, 저량은 일정 시점. 자, 네 번째 보니까 어쩌고 저쩌고가 유량의 변수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거, 재자가 보통 부위는 들어가면 안 되겠네. 근데 보니까 재산, 자산, 자본 이런 것들은 저량 개념이죠. 두 개가 들어가서 틀린 거고. 자, 5번에 보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 우리가 시점에서 측정하는 건 저량, 기간에서 측정하는 건 유량을 얘기했죠. 여기에 현재라고 나왔어요. 현재. 이건 시점이에요, 기간이에요?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저량을 얘기하는 거죠. 시점을 얘기하니까 중요한 건 여기에 유량의 수요량이라고 나오면 안 되고 뭐라고 나와야 된다? 저량의 수요량이라고 나와야 돼요. 저량의 수요량. 자, 이건 시장론에서 배우긴 하겠지만 우리가 주택에 대해서 수요 공급을 따질 때는 저량 개념도 있고 유량 개념도 있어요. 우리가 기간을 잡고서 얘기하는 건 만드는 거, 새로 만드는 주택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신규 주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시점에서도 야, 공급량 수요량이 있어? 있어요. 시점에서 주택은 이미 만들어져서 쓰고 있는 주택이 있죠.
이걸 팔려고 내놓을 수 있는 건 시점에서 공급 가능한 양을 얘기해서 우리가 시점에서 측정하는 저량을 재고주택의 공급량, 재고주택의 수요량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니까 1,500만 채가 존재한다고 나왔죠. 이 만들어져 있는 주택이 1,500만 채가 있대. 만들어져 있으니까 쓰고 있는 거죠. 이 주택은 신규 주택이야, 재고주택이야? 재고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고주택, 재고가 나왔으니까 이건 뭐다? 저량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1,500만 채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팔려고 내놓을 수 있는 게 1,500만이 있대. 근데 이 시점에 100만이 비어져 있대요. 그럼 시점에 쓰고 있는 건 얼마? 1,400만이 되겠죠. 이걸 얘기할 때 저량의 공급량은 얼마다? 저량의 공급량은 1,500만이라고 해야 되고 저량의 수요량은 얼마? 1,400만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주택은 재고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건 해석한 건데 우리가 문제를 풀려면 얘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시점 나오면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된다? 저량이 나와야 되고 기간이 나오면 유량의 수요량, 유량의 공급량 이렇게 표현돼야 돼요. 자, 6번에 보니까 자, 해당 주택가격 변화, 해당재와 가격에 의해서 변하는 수요량의 변화, 얘가 해당재와 가격이니까 얘를 뭐라고 하냐면 수요량의 변화라고 할 거고 얘는 곡선상에서 이동으로 나타난다. 맞죠? 점이라는 거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없어도 괜찮다. 해당재와 가격 나왔으니까 이건 수요량의 변화, 얘는 곡선 위에서 움직인다. 자, 7번 보죠. 자, 중요한 지문인데 자, 보니까 아파트의 수요의 변화, 여기 보니까 아파트의 수요량의 변화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아파트의 수요의 변화인데 아파트라고 나왔잖아요. 해당재와는 뭐예요?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파트가 해당재와인데 원인을 보니까 단독주택 가격에 의해서라고 나왔어요. 그 재화가 아닌 다른 재화지. 그럼 이건 뭐라고 한다?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하고 자, 보니까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라고 나왔는데 재화가 아파트라고 나왔으니까 얘가 해당 재화인데 원인을 보니까 아파트의 가격에 의해서 얘가 변했어요. 그럼 이건 뭐라고 한다?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뒤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 재화가 해당 재화를 얘기하는 거고 이때 원인이 그 재화 가격이냐 다른 재화 가격이냐를 얘기할 때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이렇게 구분하는 거고 자, 그러면 단독주택 가격에 의해서 아파트가 변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두 재화가 관련이 있다는 얘기네.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잠깐 따져본다면 만약에 얘 가격이 하락할 때 아파트를 안 샀다라고 해보죠. 이렇게 나왔어요. 안 샀다. 자, 그러면 단독주택 가격이 하락했으면 단독 산다 안 산다? 산다. 산다. 싸면 산다. 살 때 아파트를 안 샀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두 재화는 무슨 관계? 대체제. 안 살 때 사거나 살 때 안 사면 대체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체제. 주택끼리는 대체제가 될까요? 주택끼리는 대체제가 돼? 우리가 대체한다는 건 비슷하니까 대체한 거예요. 나중에 감정평가에서 보면 비슷한 재화를 대체 경쟁관계라고 얘기해요. 비슷하니까 대체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참이슬이 경쟁하는 건 코카콜라야 처음처럼이야? 처음처럼이에요. 비슷한 것끼리 경쟁하는 거예요. 비슷한 게 대체 관계고 자, 대체제는 비슷한 재화니까 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다주택 또는 준주택 우리가 다기, 오노 이 네 가지 배웠죠. 이것들은 다 주택으로서 우리가 간주되는 거니까 다 대체제 관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8번 보죠. 소득이 증가하면 자, 수요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소득이 증가했으니까 증가한다. 근데 원인이 소득이 나왔죠. 그 재화의 가격 아니니까 수요의 변화니까 곡선이 이동해야지. 곡선이 이동하는데 증가하니까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또는 우상향이라고 나와도 괜찮은데 우측이 중요한 거예요. 우측으로. 자, 대출금리가 하락하면이라고 나왔어요. 대출금리가 하락하면이라고 나오면 얘는 해당 재화 원인이 아니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수요의 변화. 그럼 곡선상이 아니라 곡선이 이동한다라고 나와야 되겠죠. 한번 해석해 보면 금리가 하락했대. 자, 그럼 대출 받기가 쉽겠지. 그러면 수요의 변화 중에 수요의 증가예요, 감소예요? 증가라고 나오겠네. 그럼 곡선이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아파트 가격이 하락이 아니라
예상이라고 나왔어요. 별표해야 돼. 예상, 기대 나오면 이 원인은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고 곡선이 이동한다 라고 나와야 돼요.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 그럼 산다 안 산다? 안 산다예요. 그럼 수요의 감소가 나타나겠네. 그럼 곡선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이동한다 라고 나와야 되겠죠. 11번에 보니까 자, 대체제라고 이미 결론이 나왔어요. 자, 단독과 아파트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해당 지역가 단독이냐 아파트냐를 따져봐야 돼요. 근데 보니까 수요 곡선은 누구의 수요 곡선이? 아파트의 수요 곡선이 움직인다라고 했으니까 아파트를 뭐라고 한다? 해당 재화고 얘는 다른 재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재화의 관계가 뭘까라고 결론이 나왔어. 대체제라고. 자, 단독이 비싸졌대요. 그럼 우리 수요 법칙을 써서 살 거냐 안 살 거냐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죠. 자, 비싸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단독은 안 산다. 근데 대체제면 안 살 때 산다. 자, 안 사니까 얘는 뭐 한다? 산다. 수요가 뭐 한다? 증가한다. 그럼 곡선은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야, 따질 게 너무 많다라고 좀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하나씩 이렇게 접근해 보면 금방이에요. 이건 원인만 딱 따져서 수요량의 변화냐 수요의 변화냐. 자, 수요 변화가 나타나면 곡선 이동하고 이거 원인에 의해서 얘가 증가냐 감소하냐를 따질 때 곡선이 우측이냐 좌측이냐.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대체제 보완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대체제는 안 사고 사고, 보완제는 살 때 산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12번에 보니까 대체주택 가격 하락은 부동산 수요 곡선을 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주택도 있고 부동산도 있죠. 해당 재화는 뭐예요? 해당 재화는 부동산이에요. 얘가 해당 재화를 얘기하는 거고 다른 재화는 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부동산 해당 재화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라고 했을 때 결론이 이미 나왔네. 대체제 관계라고. 그럼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주택 산다 안 산다? 산다. 근데 지금 얘가 대체제라고 나왔으니까 살 때 안 산다. 수요가 뭐 한다? 준다.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해당 재화가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의 수요의 변화. 좀 더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부동산 수요의 감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줄이면 부동산 수요 감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 수요 감소. 13번에 보니까 자,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을 어떻게 합친 거다? 수평으로 합한 거다. 양의 합이라 그랬죠. 자, 곡선은 어떻게 바뀌어요? 가파라져? 완만해져? 완만해진다. 완만해진 건 탄력성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 이제 탄력성 이따 배우겠지만 세워지면 비탄력, 누워지면 탄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워지면 비탄력, 누워지면 탄력. 자, 기출문제 보죠. 기출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하나, 둘, 셋. 간단하니까 풀어보고 오시죠. 자, 절량을 물어봤어요. 절량 변수. 뭐가 있다? 제자가 보통 부인 찾아야죠. 재고. 자, 자산 자본, 가격 가치, 통화량, 부채, 인구죠. 예. 자, 그러면 세 개가 절량이네요. 주의해야 될 거. 절량에 붙어져 있는 개념이 변하는 개념이냐를 따져봐야죠. 변동분이나 상승분 이런 거 나오면 유량으로 바뀌니까. 근데 붙어져 있는 게 변하는 개념이 하나도 없어. 그럼 세 개는 뭐다? 절량이라고 얘기하고, 나머지 이제 유량은 수요, 공급, 거래량, 수입, 지출, 수지. 이게 대표적인 유량 개념이에요. 여기 보니까 수입, 임금도 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입. 공급량이라고 나왔으니까 수입, 지출, 수요, 공급. 이건 유량이죠. 유량 3개, 절량 3개, 유량 3개. 우리 문제에서 짝수로 나왔을 때 6개든 8개든 짝수로 나오면 거의 다 이건 보너스로 주는 문제니까 반반씩이 유량, 절량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대부분 다. 31에 보니까 유량 보죠. 유량. 절량을 없애야죠. 제자가 보통 부인 없애면 재고가 있어요. 재고는 없고. 자, 자산 자본 보니까 자산 자본 있고, 제자가 가격 가치가 없고, 통화량 보급률, 통화량 없고 통화량 있고,
그 다음에 부채 없고 인구수가 없네. 자, 그런데 붙어져 있는 개념이 변하는 개념이냐 아니냐를 따져봐야 되겠죠. 변하는 개념이 아니야. 뭐 상승분, 변동분 이런 말 없으니까 세 개가 절량, 나머지는 다 유량. 얘는 수입이고 얘는 지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입, 지출. 공급량은 수요량, 공급량은 이건 유량 개념이니까 이것도 세 개. 유량 세 개, 절량 세 개. 이건 절량이고. 자, 35에는 보너스로 나왔어요. 절량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35에 작년에. 이런 거 틀리면 절대 안 되고. 절량은 세자가 보통 부이니까 뭐? 재고. 붙어져 있는 게 변하는 값이 아니니까 이건 절량 개념이다. 나머지 다 유량이고. 네 번째 보죠. 자, 수요 증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이렇게 나왔어요. 자, 수요 증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나왔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해석해야 되면, 자, 출제자는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수요 증가는 이건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예요. 이건 수요의 변화 중에 수요의 증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의 증가 요인을 찾아라. 자, 그러면 해당 재화가 뭐예요? 뭐라고 나왔어? 부동산. 우리 경제론에서는 해당 재화를 찾을 줄 알아야 돼요. 해당 재화가 부동산이에요. 그럼 보기에 만약에 부동산 가격 변화가 나오면 이건 답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건 수요의 증가 요인을 찾아라.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 중에 수요의 증가를 찾아라라는 거니까 여기에 만약에 부동산 가격 상승 이렇게 나오는 건 답이 될 수가 없다. 부동산 가격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친절하게도 부동산 가격과는 관련이 없는 걸 냈어. 그러니까 다 수요의 변화 요인을 냈어요. 이때 주의할 건 얘가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기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요인은 다 뭐냐면 수요의 변화 요인을 얘기하는 거야. 수요의 변화 요인을 줬어. 이때 이제 증가를 시키는 요인을 찾아라 라고 나왔으니까 이건 뭐 상식적으로 풀 수 있어야죠. 자, 어렵게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체제 보완제가 안 나왔어. 그러니까 보너스로 주려고 했던 문제였어. 28에는 소득 증가하면 수요에 증가되겠지. 얘 맞고. 세금 인사 내면 수요가 감소하겠지. 금리가 하락하면 대출을 많이 받으니까 수요가 증가할 거고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기대했대요. 산다 안 산다? 산다. 사겠지. 인구가 줄면 사는 양이 줄겠지. 안 사겠지. 그 답은 기억 리은, 그냥 기억 디귿 리을인데 사실 이 문제는 너무 쉽게 나왔지만 여기에 만약에 부동산 가격 하락 이렇게 나오면 상승보다는 만약에 여기에 하락이라고 나왔다 보죠. 이렇게 나왔어. 그럼 싸졌네. 사지. 그러면 이거 해당되는 거 맞지? 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거 얘기하는 건 수요 증가는 수요의 변화 중에 수요의 증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당 재화 가격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빼고 수요의 변화 요인 중에서 증가시키는 걸 찾아라 라는 문제였고 답은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이었고 자 5번 보죠. 중요한 문제죠. 중요한 문제. 자, 아파트 시장의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을 이라고 나왔어요. 해당 재화 뭐다? 해당 재화 뭐? 아파트. 얘가 해당 재화예요. 해당 재화. 자, 곡선이 이동했죠. 그럼 이건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아파트의 수요량이 변하는데 수요의 변화니까 여기에 원인은 하나 뺀 나머지가 돼야 돼. 아파트 가격이 아닌 이외 요인에 의해서 변해야 되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수요의 변화라고 하고 해당 자는 누구? 아파트의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좌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걸 찾으래. 그럼 이 수요량이 줄어드는 요인을 찾아라라는 거죠. 하나 뺀 나머지 중에서 이 아파트의 수요량이 줄어드는 걸 찾아라. 하나는 빼야 돼. 뭐? 아파트의 가격은 이건 곡선을 이동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아파트의 가격을 보니까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얘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곡선을 이동시킬 수 없으니까 얘는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니까. 자, 근데 이 문제가 좀 어려웠던 건 하나가 더 나왔어. 여기에 수요라고 나왔죠. 근데 여기에 건설, 건축, 생산 이런 말 나오면 이건 수요 요인일까요? 공급 요인일까요?
공급 변화 요인이에요. 공급 변화 요인이니까 이걸 제껴놓고 봐라 라고 나온 거예요. 여기에 건축 원자재 나왔으니까 이건 수요와 관련이 없겠네. 그래서 이건 공급의 변화 요인이니까 이거 없애놓고, 자, 두 개를 없애놓고 시작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두 개 없애놨어요. 그럼 나머지 이제, 자, 수요량이 증가하냐 감소하냐를 따져보면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증가할 거니까 우측 갈 거고, 얘는 답이 될 수 없고, 자, 보니까 인구가 줄면 좌측 가겠지. 얘 맞네. 자, 선호도가 인기가 줄었다라면 좌측 가겠지. 얘도 맞네. 자, 그 다음에 대출 금리가 하락했대요. 금리가 낮았어. 대출 받기 쉽겠지. 대출 받으면 수요가 증가하겠지. 얘도 답이 될 수 없고. 자, 그럼 이제 하나, 이걸 찾아야 되겠네. 대체 주택 가격의 하락을 계산해보면, 확인해보면, 자, 주택 가격이 하락했다고 나왔어요. 근데 이 주택과 이 아파트는 무슨 관계? 대체적 관계라고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주택 가격이 싸졌으니까 이 주택 산다 안 산다?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산다. 가격 나오면 양으로 바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주택을 산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얘가 대체적 관계로 이미 나왔어. 그럼 이 주택을 사면 아파트는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그래서 결론은 아파트 안 산다. 그럼 아파트 수요구조는 어떻게? 좌측으로 이동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맞네. 좌측 이동하는 건 3개 이렇게 되겠죠. 경제론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고 중요한 문제고, 자, 곡선을 이동시켰으니까 수요의 변화를 얘기하고 원인은 해당자와 가격이 아니어야 되고, 그래서 이걸 하나 없애야 되고, 여기 수요를 얘기했는데 건설, 건축, 생산 나오면 공급 변화 요인이니까 이거 없애고 나머지 것 중에서 증가냐 감소냐를 찾고, 이때 대체 관계냐 부한 관계냐를 알아야 문제를 푼다라는 거죠. 시간이 그만해요. 네, 그만합시다. 쉬었다가 합시다. 쉬었다가 1시간이 넘으면 우리 집중력 떨어지니까 50분에 끝내려고 했는데 잠깐 쉬었다가 10분 정도 딱 쉬고 할 건데,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갔다 오고 오늘은 딱 그냥 경제론 공부하는 날이다, 특강 들으면서 경제론 마스터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수업 들었을 때 이해 안 됐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할 걸 잠깐 확인하는 게, 이게 10분 공부하는 게 집에서 별도로 30분 이상 공부하는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잠깐 보면서 쉬어요. 10분 쉬었다가 보죠.